이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눈 좀 떠보시라니까요. 여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원도 평창의 깊은 골짜기,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매서운 칼바람에 찢겨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전복된 검은 세단의 찌그러진 차체와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조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한성그룹의 최병철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의 곁에서 울부짖던 운전기사 박 씨는 이미 다리 한쪽이 부러져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기어나와 하늘을 원망하며 눈을 움켜쥐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폐부 깊숙이 얼음, 송곳이 박히는 것 같은 이 산골 오지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회장님 좀 살려주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곳에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박 씨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얀 눈보라 너머로 기이한 형상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거대한 짐승 같기도 한 그것은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고 현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 눈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지게를 등에 진 조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12살 남짓 되었을까요?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지게 위에는 땔감이 한가득 실려 있었고 소년의 얼굴은 추위 때문에 검붉게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을에서 벙어리 강토라고 불리며 홀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며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강토는 오늘따라 유독 가슴이 답답해 산을 내려오던 중 산울림처럼 들려오는 비명과 쇠, 긁히는 소리를 듣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아이고 얘야 너 혹시 사람 말이 들리니 여기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다오 제발 부탁이다. 내가 이렇게 빌게. 박 씨가 소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토는 대답 대신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차 안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최 회장의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선혈이 흘러나와 고급 가죽 시트를 적시고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강토는 지게에 가득 실려 있던 땔감을 미련 없이 눈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모은 귀한 땔감이었지만 지금 소년의 눈에는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토는 박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노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자는 신호였죠. 박 씨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을 참아가며 강토를 도와 최 회장의 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강토는 자신의 등에 짐빈 지게를 내려놓고 그 위에 최 회장의 몸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지게 옆에 매달려 있던 굵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소년은 능숙한 솜씨로 노인의 몸을 지게에 밀착시키고 자신의 가슴과 허리를 관통하여 밧줄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 무거운 어른을 업고 이 눈길을 어찌 가려고 그래 너까지 죽는다 안 된다. 그냥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 박 씨는 경악하며 소년을 말렸습니다. 성인 남자의 몸무게는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에 경사는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년의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강토는 지게 작대기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으드득. 소년의 가느다란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토의 작은 체구가 무거운 무게에 눌려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지만 소년은 기어코 일어섰습니다. 지게 작대기가 눈 속에 깊숙이 박히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소년은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발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구멍난 고무신 사이로는 얼음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등 위에서 최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환각일까요?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황량한 산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고 가냘프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운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소년의 등이 들썩일 때마다 전달되는 심장. 박동 소리가 최 회장의 멈춰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을 업고 가는 이가 누구인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물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소년의 옷자락을 힘겹게 움켜쥐며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의지를 다질 뿐이었습니다. 강토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강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게 작대기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팔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마음속으로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이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집입니다. 제발 힘을 주세요. 말을 할 수 없는 소년의 기도는 그 어떤 외침보다 간절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박 씨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작은 등이 어떻게 저 거대한 무게를 견디고 있는지, 저 가느다란 다리가 어떻게 눈더미를 헤치고 나가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라기보다 신이 보낸 천사의 기적 같았습니다. 강토의 무명 저고리는 땀과 눈이 범벅되어 꽁꽁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소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저 멀리 산허리 즈음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토와 홀어머니가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던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등불을 보는 순간 강토의 긴장이 풀리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진 강토는 지게에 묶인 노인이 다칠까봐 몸을 비틀어 자신이 먼저 바닥에 닿게 했습니다. 차가운 눈더미가 얼굴을 덮쳤지만 소년은 다시 지게에 작대기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까지 쥐어짜낸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 문 앞에 다다른 강토는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머리로 문을 쾅쾅 들이받았습니다. 안에서 놀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강토냐, 강토야.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피칠갑이 된 노인을 업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토는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지게를 버틴 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 씨가 울며 노인을 부축했고 어머니는 서둘러 2사람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아랫목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힌 장작 덕분에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벽에 걸린 자루에서 귀한 산삼 가루를 꺼냈습니다. 강토가 여름 내 산을 헤매며 캤던 팔면 쌀 몇 가마니는 좋게 받을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최 회장의 입술 사이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강토의 발을 가슴에 품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오두막에서는 죽어가던 두 생명이 서로의 온기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었던 12살 소년의 용기. 그 순수한 선행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산골짜기의 눈보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는 이제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소년의 가녀린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백색 괴물의 포효와도 같았지요. 1980년대 강원도 대관령의 겨울은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2살 소년 강수의 작은 어깨 위에는 자기 몸집의 2배는 좋게 넘는 거구에 놓인 구 회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나무로 엉성하게 짜인 지게에 거친 멜빵은 소년의 얇은 솜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어깨 가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살점이 짓눌리고 진물이 배어나와 옷감에 달라붙었지만 강수는 그 고통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어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강수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을 넘어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칼날 같은 찬 공기가 박혔고 터진 입술 사이로 배어나온 피는 차가운 눈바람에 닿자마자 고드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소년이 신고 있는 검정 고무신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고무신 안으로 얼음가루 같은 눈이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와 발가락의 감각을 앗아갔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구덩이는 소년의 장화 같은 바짓가랑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지 자체가 이 소년의 전진을 거부하는 듯한 처절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게 작대기였습니다. 나무 작대기 하나에 온 체중을 싣고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로 눈밭을 찍어 누르며 전진하는 소년의 모습은 가련하다 못해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게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구 회장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피로 물든 이탈리아제 고급 슈트는 이미 얼음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 소년의 등을 압박했지요. 강수는 혹여나 노인의 숨이 끊어질까봐 끊임없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이 산에서 잠들면 영영 못 일어난다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기 고개만 넘으면 제가 아는 포수 아저씨네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매서운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어 투명한 구슬이 되었고 소년의 시야는 진물과 눈곱으로 뒤덮여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강수는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길이라기보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좁은 틈새에 가까웠지요. 한참을 걷던 소년 앞에 드디어 마의 구간이라 불리는 낭떠러지 옆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어디가 단단한 지면이고 어디가 천길만길 낭떠러지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수는 지게 작대기로 조심스럽게 눈앞을 찔러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위에서 거대한 돌풍이 몰아치며 소년의 몸을 강타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강수의 몸이 낭떠러지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으악! 소년의 비명이 눈보라 속으로 찢겨나갔습니다. 지게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며 두 사람 모두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한 찰나 강수는 이빨이 부서질 정도로 꽉 깨물며 지게 작대기를 바위 틈새에 박아 넣었습니다. 팔 근육이 비틀리고 어깨뼈가 빠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소녀는 결코 멜빵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짐을 버렸다면 소녀는 혼자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골 소년에게 지게 위의 손님은 목숨보다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소년의 무릎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 위를 붉게 수놓았고 그 핏자국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몰아치는 눈보라, 그리고 자신보다 큰 어른을 지고 벼랑 끝에서 버티고 서 있는 12살 소년의 뒷모습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지켜온 희생이자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강수는 덜덜 떨리는 팔에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소년의 메마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는 소년의 귓가에 환청처럼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옛날 옛적 효심 깊은 소년이 산신령의 도움으로 부모를 구했다는 그 흔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소년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지게 작대기를 짚는 소리 툭, 툭에 맞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조절했습니다. 발등이 찢어지고 발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지는지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년의 의식도 서서히 흐릿해질 때쯤 저 멀리 숲 사이로 아주 작고 희미한 노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신기루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강수는 그것이 환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이내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는 이미 쉰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마지막 남은 폐부의 공기를 쥐어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진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소년은 눈밭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지게 위 구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순간 강수는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 미약한 움직임 하나가 소년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깊고 시린 밤, 대관령의 눈보라는 소년의 육신은 얼릴 수 있었을지언정 그 뜨거운 심장과 숭고한 영혼은 결코 얼리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남겨진 깊은 발자국은 훗날 이 산의 전설이 될 것이며 지게 위에 실린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년은 그 불빛을 향해 생명의 문턱을 향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딥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산등성이의 늙은 소나무들을 통째로 뽑아버릴 듯 포효하던 그 시각, 대관령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외딴 귀틀집, 약초꾼 박 노인은 화로 앞에 앉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광하고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하얀 눈더미와 함께 시커먼 형체가 마당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이 등잔불을 들고 뛰어나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이었습니다. 12살 남짓한 어린 소년이 자기 몸의 2배는 좋게 넘는 거구를 지게에 짊어진 채 눈 속에 처박혀 헐떡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박 노인의 외침에도 소년 강수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소년의 입술은 이미 검게 타들어갔고 눈가에는 눈물 대신 얼음 결정이 맺혀 있었지요. 소년은 쓰러진 와중에도 찌개 멜빵을 움켜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이 소년을 떼어내려 하자 강수는 헛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살려야 해요. 제가 모셔왔단 말이에요. 소년의 손가락은 이미 지게의 나무 프레임과 하나가 된 듯 굳어버려 박 노인이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와 한참을 녹여낸 뒤에야 겨우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옮겨진 구 회장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피로 물든 이탈리아제 슈트는 이미 얼음 갑옷이 되어 몸에 딱 붙어버렸고 가슴팍의 깊은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방바닥을 적셨지요. 박 노인은 혀를 찼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맥이 끊기기 직전이야. 이 눈길에 이런 거구를 지고 오다니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박 노인의 거친 말투에 강수는 바르르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동상 걸린 발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도 잊은 채 박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이분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산신령님께 드릴 약초라도 있으면 다 써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무라도 하고 밭이라도 갈게요. 제발요. 강수의 절규에 박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박 노인도 과거에 자식을 산에서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벽장에 숨겨두었던 귀한 영지버섯과 말린 산삼뿌리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내 명줄보다 귀한 거다만 내 놈의 기계가 하도 가상해서 쓰는 게야. 박 노인은 약초를 지식여 구 회장의 입에 흘려넣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고약으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산막 안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강수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이 시키는 대로 가마솥에 물을 끓여 나르고 자신의 작은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구 회장의 차가운 손발을 문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야 해요. 집에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저 검은 차 주인 맞죠? 할아버지는 나처럼 가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강수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방 안의 훈기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구 회장의 몸이 갑자기 크게 떨리며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 검은 피가 쏟아지자 박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내장이 터졌나 보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 밤중에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강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보았던 인동초의 효능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위급할 때 쓰던 비방이었죠. 소녀는 망설임 없이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수야, 이 미친놈아, 어딜 가. 박 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수는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녀는 산막 뒤편 바위 틈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쳤습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인동초 뿌리를 찾아냈을 때 소년의 손등은 바위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소녀는 그 뿌리를 입으로 씹어즙을 낸 뒤 다시 방으로 돌아와 구 회장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르트고 감각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 회장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더니 미세하게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노인의 첫마디에 강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죠. 구 회장은 흐릿한 시야 사이로 자신을 살려낸 어린 영웅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뗏물과 눈물, 그리고 피가 섞여 엉망이 된 소년의 얼굴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구 회장은 힘겹게 손등을 들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강수가 아까 흘린 뜨거운 눈물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곁에서 껄껄 웃으며 담배 설대를 물었습니다. 이보쇼 영감님. 저승사자가 문턱까지 왔다가 저 어린 놈 무서워서 도망갔소. 평생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런 귀인을 만났소? 구 회장은 대답 대신 강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죽음의 계곡을 건너온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산막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구 회장의 부상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산 아래에서 불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 회장의 실종을 알고 찾아온 이들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진 자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막 안의 훈기가 겨우 구 회장의 온몸을 녹여가던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바람 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산비탈을 타고 올라오는 여러 개의 강렬한 전조등, 불빛이 산막의 문창살을 날카롭게 찔러왔지요. 박 노인은 피우던 곰방대를 멈추고 창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산 아래 길도 없는 곳에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멈춰서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구 회장을 살리기 위해 그 고생을 하며 산을 넘어왔건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사내들의 기운은 구원자라기보다는 사냥꾼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죠. 박 노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회장님 찾으러 온 사람들인가 보네. 강수야, 어서 문 열 준비해라. 하지만 강수는 박 노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 사람들 총줄을 메고 있어요. 우리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신 구조대가 아니에요. 구조대라면 저렇게 조용히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앞장선 사람. 사고난 차 옆에서 본 사람 같아요. 강수의 말에 박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2살 산골 소년의 관찰력은 어른보다 매서웠습니다. 사실 구 회장의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의 권력 다툼 속에서 구 회장을 제거하려는 박상무 일당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 회장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추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산막 마당에 들어서자 적막하던 산속이 순식간에 살벌한 기운으로 뒤덮였습니다. 안에 누구 있나? 당장 문 열어. 거친 목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걷어차였습니다. 박 노인은 강수를 뒷방으로 숨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누군데 이러시오? 여긴 늙은 약초꾼 하나뿐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방 안을 후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랫목에 누워있는 구 회장에게 머물렀습니다. 노신사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지요. 사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아있었군. 운이 좋은 영감이야. 하지만 그 운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가 품 안에서 차가운 금속 제 도구를 꺼내려는 찰나 뒷방에 숨어있던 강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안 돼. 우리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요. 강수는 엉엉 울면서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 소년을 걷어찼지만 강수는 다시 일어나 사내의 손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놈이. 사내가 손을 치켜든 순간 박 노인이 가마솥에 끓고 있던 뜨거운 약초물을 바닥에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 산골 노인네와 어린애가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이려 드느냐. 천벌을 받을 게다. 순간적인 소란을 틈타 강수는 구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 회장은 소년의 부름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노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강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강수야, 뒷문으로 가라. 저놈들은 내 편이 아니야. 강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구 회장도 자신도 박 노인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녀는 평소 박 노인이 약초를 캐러 다닐 때 쓰던 뒷벽의 개구멍 같은 비밀 통로를 떠올렸습니다. 강수는 박 노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노인은 알아챘다는 듯 사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보쇼, 저기 숲속에 순경들이 오고 있소. 내 아까 미리 신고를 해뒀단 말이오. 거짓말이었지만 사내들은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강수는 구 회장을 부축해 뒷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 지게를 칠 여유는 없었습니다. 소녀는 구 회장을 부축해 눈 덮인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 위에서 거구를 부축하는 것은 지게를 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지만 강수는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저기 봐라. 도망간다. 잡아. 사내들의 고함과 함께 플래시 불빛이 숲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소년의 뒤를 따라와 발자국을 지워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잘 아는 지름길, 어른들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바위 틈새로 구 회장을 이끌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베어내고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지만 소년의 심장은 오직 살려야 한다는 박동으로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의 눈이 먼 어른들의 추격을 피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을 달리는 어린 소년의 처절한 뒷모습을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상의 양심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수는 가파른 언덕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눈더미 속으로 구 회장과 함께 굴러떨어진 소년은 노인의 입을 막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머리 위로 사내들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길 눈보라 때문에 보이지 않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사내들의 욕설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강수는 눈물 섞인 콧물을 삼키며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 나쁜 사람들을 멀리 보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숨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구 회장이 강수의 손을 지그시 맞잡았습니다. 고맙다는 그리고 미안하다는 노신의 무언의 메시지가 소년의 체온을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소년과 노인은 서로의 심장 소리에 의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소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죽음의 추격을 따돌리고 진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대관령의 매서운 새벽 공기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관령의 새벽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긴 강수의 귓가에는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크게 사내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 근처다. 멀리 못 갔어. 발자국이 눈에 덮이기 전에 찾아내. 우두머리 사내의 서슬 퍼런 고함이
공기를 가릅니다. 강수는 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구 회장의 입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꼭 막았습니다. 하얀 입김마저 적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살 어린 소년이 짊어진 것이 어디 한 노인의 몸무게뿐이었겠습니까? 그 어깨 위에는 한 사람의 생명과 세상의 정의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던 것입니다. 강수는 떨리는 눈동자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사내들의 플래시 불빛이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처럼 숲속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잡히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강수의 눈에 박노인이 일러주었던 여우굴이라 불리는 좁은 협곡 입구가 보였습니다. 강수는 구 회장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저기만 지나면 아무도 못 따라와요. 구 회장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두고 가거라는 무언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수는 고개를 세게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산은 정직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요. 소녀는 구 회장을 부축해 다시 눈밭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거센 눈보라가 그들의 발자국을 실시간으로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지요. 협곡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구 회장의 양복 주머니에서 은색 회중시계가 떨어져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폭음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바위 쪽이다. 사내들의 불빛이 일제히 강수와 구 회장이 있는 곳으로 쏟아졌습니다. 탕, 탕, 산울림을 찢는 총성까지 들려왔습니다. 강수는 앞뒤 재지 않고 구 회장을 밀치듯 협곡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이 쌓인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두 사람은 속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살점을 핥히고 바위가 뼈를 때리는 고통이 이어졌지만 강수는 구 회장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굴러내려가 멈춘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였습니다. 다행히 깊게 쌓인 눈더미가 쿠션 역할을 해주어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은 낭떠러지요. 뒤는 살인귀들이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이었지요. 강수는 이를 악물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소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눈속임 기술이었지요. 강수는 구 회장을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근처 나무 밑둥에 걸쳐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 낭떠러지 방향으로 깊은 발자국을 몇 개 남긴 뒤 자신도 다시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사내들이 헐떡이며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발자국 봐라. 저 아래로 떨어진 모양인데? 사내들이 플래시를 비추자 낭떠러지 아래에 걸린 강수의 저고리가 보였습니다. 제길,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시체도 못 찾겠군. 영감탱이 결국 이렇게 가는구먼.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살았다. 할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구 회장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각혈이 멎지않아 입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지요. 강수는 자신의 옷을 벗어준 탓에 얇은 속적삼 차림으로 덜덜 떨면서도 구 회장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개미 소리만큼 작게 둑, 둑 하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강수는 구 회장을 지게도 없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척추가 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이차, 어이차. 소년은 미녀 곡조를 읊조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이미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만큼은 새벽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요. 그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에이 에이 하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 행렬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실종된 강수와 사고 차량을 찾기 위해 올라오는 진짜 구조대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살려요. 제발, 제발 좀 봐주세요. 강수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소년의 외침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횃불들이 빠르게 소년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앞장서 달려온 이장님이 소년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강수야, 이 녀석아, 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강수는 이장님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등에 업힌 구 회장이 바닥에 닿을까봐 자신의 무릎을 먼저 바닥에 박아 노인을 받쳐냈습니다. 이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지게로 여기까지 모셔왔어요. 말을 마친 소년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등에서 내려진 구 회장은 마을 사람들의 코트에 덮여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강수의 발을 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어붙은 고무신 안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간 어린 발바닥이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구조의 현장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서로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12살 산골 소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의 도리를 지켜냈습니다. 대관령의 해돋이가 소년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질 때 그것은 하늘이 이 작은 영웅에게 보내는 찬란한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소년과 노인의 운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관령의 서슬 퍼런 눈보라를 뚫고 내려온 구조 차량이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고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 명은 피투성이가 된 고령의 노신사였고 또 한 명은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버린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도 처절한 동행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애 좀 봐. 발이 다 썩었어. 누군가의 비명 섞인 외침처럼 강수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소년을 응급 처치하던 간호사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발바닥은 얼어붙은 고무신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신발을 벗기려 하자 살점이 함께 뜯겨나갈 정도로 동상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소년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강수는 옆 침대에 눕혀진 구 회장의 손줄기를 놓지 않으려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게, 내 지게 어디 있어요? 아직 다 안 왔는데. 소년의 헛소리에 응급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 끝까지 지게 위의 손님을 걱정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네 조상들이 가르쳐온 진정한 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은 서둘러 구 회장을 수술실로 옮겼고
강수 역시 동상 치료와 극심한 탈진을 해결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 회장의 실종 소식을 듣고 달려온 회사 관계자들과 취재진,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인근 주민들로 가득 찼지요. 특히 구 회장을 해치려 했던 박상무. 일당은 구 회장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골 소년이 회장을 지게에 지고 내려왔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겠지요. 수술실 앞 복도, 구 회장의 외동딸과 손자들이 도착해 오열하고 있을 때 박 노인이 낡은 털모자를 손에 쥔 채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수가 두고 간 피와 눈물로 얼룩진 나무지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아이가 쓰던 지게입니다. 이 나무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 어린 것이 대관령 12구비를 넘어왔소. 자기 발가락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오. 박 노인의 말에 구 회장의 가족들은 지게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외제차도 수십 명의 경호원도 지켜주지 못한 목숨을 고작 이름 모를 소년의 낡은 나무지게가 구해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커다란 교훈을 던져줍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구 회장은 고령인데다 내상과 저체온증이 심해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가 올 뻔한 순간마다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던 것이죠. 마치 소년의 뜨거웠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병원 창가를 비출 때쯤 주치의가 지친 기색으로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옆 병동에 누워있는 강수의 상황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동상이 심한 발가락 몇 개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죠. 상골 소년에게 바른 생명과도 같습니다. 산을 타고 나무를 해야 살 수 있는 아이에게 이것은 가혹한 선고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병원 앞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우리 착한 강수발은 제발 지켜주세요.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때 중환자실 안에서 강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년의 첫 마디는 할아버지는요? 였습니다. 자신의 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할아버지가 사셨다고 전해주자 강수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핏기 없는 입술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미소를 보십시오.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기뻐하는 이 숭고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잃어버린 가장 귀한 보석이 아닐까요? 병원 복도 전광판에는 대관령 소년 영웅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소년의 쾌유를 빌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편지와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의식을 회복한 구 회장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의 가족도 비서도 아닌 바로 소년 강수였습니다. 노신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 내 곁으로 데려와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침대를 이어붙인 채 마주보게 된 소년과 노인.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강수의 붕대 감긴 발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무거운 지게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는 자신이 이 아이의 든든한 지게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이죠.
병원의 밤은 낮보다 고요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릉 종합병원의 VIP 병동. 구 회장과 소년 강수가 머무는 701호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지만 탐욕의 눈이 먼 박 상무 일당의 마수는 생각보다 깊고 은밀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병원 관리팀의 일부를 매수하여 CCTV를 무력화시켰고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들의 동선까지 파악해둔 상태였지요. 나레이션은 여기서 여러분의 가슴을 한 번 더 올리고자 합니다. 구 회장은 이제 겨우 산소 마스크를 벗고 미움을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동료들의 배신보다 대관령의 그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던 소년의 가느다란 떨림이 더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구 회장은 곁에서 잠든 강수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닌가. 나라는 늙은이가 이 맑은 영혼에 피냄새를 묻힌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강수는 발에 감긴 붕대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밤이면 침대맡 휠체어에 앉아 졸음을 쫓았습니다. 산골 아이의 감각은 무서웠습니다. 새벽 2시 반 병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평소 간호사들의 가벼운 발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것은 군화처럼 묵직하고 무언가를 숨긴 듯 조심스러운 죽음의 발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이상해요. 강수가 구 회장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깊은 수면제 기운에 취해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걸쳤지만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는 살기로 가득 찬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날카로운 주사기와 함께 만약을 대비한 접이식 단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선생님 아니잖아요. 강수의 날카로운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사내는 당황했지만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잠자코 있으면 아프지 않게 해주마. 그 영감님은 이제 갈 때가 됐어. 사내가 구 회장의 수액줄에 주사기를 꽂으려던 찰나 강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붕대가 감긴 발로 바닥을 딛는 순간 전해지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올 법도 했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고 사내의 팔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 돼. 우리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 이 나쁜 놈아. 사내는 소년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강수는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굴렀지만 다시 기어와서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내가 단검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강수의 환자복 어깨를 찢고 속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환자복에 번져나갔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대관령에서 보았던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여러분, 이 처절한 광경을 보십시오.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어른과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려는 아이의 대결입니다. 강수는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 살려요. 병원에서 사람 살려보다 더 효과적인 불이야라는 외침은 소년의 번뜩이는 기지였습니다. 복도에서 당직 간호사와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사내가 강수를 거칠게 뿌리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끝까지 사내의 신발 한 짝을 거머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내는 신발 한쪽이 벗겨진 채 비상구로 도주했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병원 뒤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내가 버리려 했던 주사기 안에는 구 회장을 즉사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뒤 정신을 차린 구 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침대 밑에 쓰러져 있는 강수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소년을 안아들었습니다. 강수야, 강수야, 이 미련한 놈아, 내 몸이나 챙기지. 왜 그랬어? 구 회장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게 지고 내려올 때 약속했잖아요. 할아버지네 집까지 같이 가기로요. 약속 어기면 안 되잖아요. 소년의 이 순수한 약속이라는 단어는 탐욕으로 얼룩진 어른들의 세상을 정면으로 꾸짖는 듯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 노인도 소년의 어깨에 난 칼자국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무는 이 실패를 끝으로 모든 범죄가 탄로나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칠씨는 단순한 병실의 소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게라는 전통적인 가치와 소년이라는 순수함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입니다. 이제 강수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소년의 어깨에 남은 상처는 훗날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뜨겁고 처절했던 1980년대의 그 겨울밤으로부터 어느덧 30년이라는 강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지요. 흙먼지 날리던 대관령 구비길에는 매끈한 아스팔트 도로가 뚫렸고 사람들의 손에는 묵직한 전화기 대신 손바닥만 한 컴퓨터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도리와 은혜를 잊지 않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여러분을 30년 후에 대관령 정상으로 모십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건물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대관령 측의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마당 한복판에는 눈보라를 뚫고 노인을 업고 가는 소년의 모습을 새긴 거대한 청동상과 함께 실제 나무로 깎아 만든 낡은 지게 하나가 유리 상자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노신사 한 명이 휠체어에 앉아 박물관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30년 전 그 구 회장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이겨냈지만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이 되었지요. 그는 유리 상자 속의 낡은 지게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수야, 내 아들 강수야, 내가 여기에 있구나. 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 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지게에는 아직도 소년의 땀과 노인의 피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구 회장의 곁에는 이제 훤칠한 중년이 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 강수였습니다. 어깨에 칼 자국 흉터가 남은 그는 구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구 회장의 거대한 기업을 물려받은 젊은 회장이 되어 있었지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날 밤에 지게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수는 구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강수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강수야, 나는 오늘 이 박물관을 온 국민에게 개방하려 한다. 돈과 권력보다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지게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때 박물관 마당에 수많은 취재진과 인근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게 회장으로 불리는 강수의 성공 신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아름다운 효심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관령은 이제 희망과 사랑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개관식에서 강수는 강단에 올라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산골 소년이 짊어졌던 것은 낡은 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세상의 양심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강수의 연설이 끝나자 대관령 정상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의 눈시울도 함께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구 회장은 강수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소년이 지게를 지고 내려올 때 부르트고 썩어 들어갔던 그 발을 닦아주었던 비단 수건이었습니다. 강수야, 이 수건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내가 짊어졌던 나의 무게와 내가 보여준 사랑의 온기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이제는 내가 이 수건을 가지고 세상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닦아주거라. 강수는 구 회장의 선물을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사랑을 물려받는 숭고한 계승의 순간이었습니다. 대관령의 눈보라는 이제 멈췄지만 지게 위에 실려있던 그 따뜻한 인연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